대로 전재호 박사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재호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여기 계신 많은 청중분들이 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사실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김영철 박사님 논문은 뭐 완성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짧은 시간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뼈대만 쭉 있는 거고 이제 살이 좀 많이 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비판이나 뭐 이런 걸 하기보다는 제가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정치사니까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정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1973년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가 뭐 장준하, 함석헌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만들었지만 뭐 금세 긴급조치 1호로 끝나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4년에 민주회복 국민회의, 그 다음에 78년 뭐 민주주의 국민연합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74년 민주회복 국민회의라는 거는 여기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시도 지부도 7개나 되고 시군 지부도 20개나 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특징, 제야 운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설화 조직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진짜 상설화가 된 거고, 근데 왜 조직이 오래 가지 못하고 뭐 망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 타격을 받아가지고 탄압을 받아가지고 중단이 됐을까?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사실의 측면에서 그걸 정리해 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조직이 이 시기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었고, 또 주도자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제야 인사들 간에도 사실 파벌이라는 게 있고, 나름대로 뭐 종교계 따로 지식인 따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누가 정말 여기서는 이제 다른 부문운동의 연계고리를 제야운동이 했다고 그러는데, 제야로 포괄되는 운동 세력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또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은 누구였고 어떤 조직이었는지, 뭐 예를 들어 종교계였는지 누구였는지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실 이 제야 운동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도 굉장히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궁금했던 거는 뭐 조직적인 수준에서 독재에 저항을 한 건 분명한데,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특징으로. 근데 그 조직이라는 게 정말 80년대의 조직, 60년대의 조직 다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그냥 뭐 발전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 사실 제가 알기로 김영철 선생은 기본적으로 이제 질적 방법보다는 양적 방법에 능숙한 분이라, 사실 이 정치사의 어떤 양적 방법 같은 거를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그 질적 방법을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상상력이 풍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종교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빠져 있어요. 좀 더 그것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특히 1970년대에는 해외에서 특히 종교계에서 많은 역할을 또 도와줬죠, 한국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점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이 제야 운동이 어떤 연관을 맺고 있었는지, 아까 김영호 선생님이 이제 국제적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발굴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자는 사실 이 민주화 운동, 특히 재야 운동 이러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만 항상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비판이 허용되지 않은 신성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여기에 긍정을 하지만, 그래서 학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거리를 두고 뭔가 비판적인 입장, 한계가 뭐였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대중들이 거기에 공감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70년대 뭐 사학자이긴 하지만 임지연 선생 같은 경우는 대중 독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를 뭐 신하건 어쨌건 간에 좋게 기억하고 있고, 뭐 이런 측면을 보면은 당시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제야보다는 박정희 뭐 독재이지만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왜 그러면은 제야가 호소력이 덜했던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밥 먹고 살기 해줬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만 다 빠진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야 운동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못한 어떤 조건이 뭐였을까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풍부하게 기존의 논의와 달리 좀 더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재호 박사는 이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그렇지 분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까지도 이제는 함께 재조명해보는 이러한 이제 이 완전히 개방된 열린 자세로 민주화 운동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박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을 하게 된 서희경입니다. 이 글은 오늘 연구원의 학술회의에서 다루는 이 윤보선과 1970년 민주화 투쟁이라는 주제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제야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논문에 대해서 사실 진행 중인 논문이라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몇 가지 질문과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자가 제야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수행한 제도권 밖의 사회운동 세력으로 보고,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 독재에 저항한 종교인, 법조인, 문인, 해직 언론인, 해직 교수, 그리고 제도권 밖의 정치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란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이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지칭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야는 이 1961년 5.16 쿠데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발표에서는 아까 발표에서는 1964년을 기점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1972년 유신체제 등장 이후 그 조직이 확장되었으며 1993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간정부 출범과 함께 소멸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야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뭐 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제야가 뚜렷한 그 정치 세력으로서의 독자적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게 이제 70년부터였고요. 70년대 제야의 역할과 기여에 가장 주목할 내용은 뭐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개헌 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유신헌법 철폐 운동과 정부의 긴급 조치, 또 이 억압 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41쪽인가요? 이 글에서도 긴급 조치를 기술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제야 운동 중에서도 이 역할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유신헌법 철폐 운동과 이 긴급 조치에 대한 저항 운동의 측면을 좀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긴급 조치는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초법적인 조치였고요.
유신 체제의 경직성과 타협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조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인사가 제야의 대표적인 인물인 장준하와 백기환이었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었는데 윤보선 대통령도 긴급조치 4호 발표와 함께 그 민천학년 사건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75년 박정희 정부는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도 감행을 하였고요. 그 긴급조치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긴급조치 9호까지 발동을 하였습니다. 이 9호는 5년 더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80년 개헌이 될 때까지도 유효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3년에 비로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을 원천 배제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이 긴급조치에 대한 저항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 번째로는요, 제가 이 제야의 운동을 확장시킨 것은 결국 그 정당과 의회로 대표되는 의회 민주주의의 제도적 영역의 축소 및 파괴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정당과 의회로 대표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적 영역이 축소되지 않았다면 이 제야의 운동이 이렇게 확장되었을까? 그렇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야 운동 중 종교 활동과 사회 운동이 정치로 확장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특히 저는 그 민주화 운동에서의 선거의 역할, 이 선거를 통한 체제에 대한 저항이 저는 한국 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종교와 정치가 직접점 만나는 계기가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선거는 정치인에게는 대표가 되는 과정이지만 이 운동 세력에게도 어떤 합법적인 투쟁 공간도 제공하고 분산된 세력을 결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사실은 그 40쪽에 보면 71년 대선과 총선을 계기로 이 제야가 국민협의회가 조직되고 이 기구가 다시 부정선거 감시 운동을 벌이는 등 어쨌든 70년 초반에 민주화 운동의 모태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그 제1회의에서 그 한 발표 논문에서도 이 67년 대선을 앞두고 이 조직된 조직이 바로 기독교 염광회라고 발족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 염광회의 멤버가 대부분이 이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71년 대선에서의 이 박정희 후보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유신이 선포되자 오히려 이에 대항하는 제야 세력은 더 결속되고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이 유신 선언은 이 반대당과의 합법적인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한 유신 체제 저항은 이 7년 후인 1978년 10월 10대 총선까지도 이어졌고, 이때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정치에서 최초로 이 여당의 득표보다 1.1% 시민당이 더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중대 선거와 연이어서 일어나는 이런 정치 변동 과정에서 이 선거를 통한 저항이라는 이 제야의 역할과 의미, 이런 것도 한번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앞서 토론자가 학자 입장에서 비판과 뭐 한계도 얘기해야 된다 했는데, 저도 뭐 그런 맥락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글에서는 70년대 후반부로 갈수록 제야 운동이 민중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측면에서 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차이를 갖는 민중 세력의 등장에 기여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연구에서 좀 흥미로운 거는 이 60년대 민주화 제1회의에서도 나왔던 이제 얘기인데요. 민주화 운동이 이 한일협정 반대 등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했었죠. 근데 이제 70년대에는 이러한 민족적 요구가 탈각이 되고 절차적 민주 차원에서의 자유민주주의적 성격을 띠었다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격 변화가 이루어졌나, 그 중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는 거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절차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변화한 것이 무엇 때문일까? 한편으로는 이런 재야 운동에 이렇게 이념과 성격의 변화와 직접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생각하기에 재야 활동보다 야당 지도자랄까요? 윤보선, 김영삼, 김대중 같은 야당 지도자, 그러니까 반대당의 리더와 대중의 연계, 그러니까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저항과 반정부 시민들의 연계, 이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이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 끝났습니다. 제가 그 발표자가 답을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김영철 교수가 재야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조명을 해서 그러는데, 이 재야라는 용어가 사실 서양 사람에게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용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발표자나 토론자나 또 청중 중에서 재야를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가장 이제 미국 사람이 또 서양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이제 제 평소에 이 갖고 있는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김 교수의 그 답을 듣고 난 뒤에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청중의 활발한 질문과 토론을 받겠는데, 김영철 교수의 답이 끝나면은 오늘 귀한 자리를 해주신 이삼열 숭실대 명예 교수님께 제일 먼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민주화 운동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신 분이어서 정말 이러한 발표와 토론을 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회가 있으실 거고, 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또 윤보선 대통령과 또 민주화 운동가들 사이의 그런 또 에피소드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 교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두 분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글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읽어주시고,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이 글 속에서 담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 글을 좀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재호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그걸 갖다 정리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좀 발표문을 제출하고 또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상설 조직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지속되지 못했는 이유, 그리고 그걸 갖다 우리가 상설 조직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과장된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조직의 구조가 조금씩은, 그리고 또 조직의 어떠한 이름이 조금씩은 변화되었어도 그것이 하나의 재야라는 공간 속에서, 영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조직을 구축하고 조직 운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점, 이러한 점을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에 좀 그렇게 좀 제가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상설 조직체라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호 선생님께서 그 상설 조직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좀 더 그걸 세련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등장 원인, 주도자, 파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 네, 거기까지는 제가 계속 이 재야 운동을 연구해 오질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제가 바꾸서 그때부터 이제 좀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과 그리고 지금의 어떠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좀 고민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충분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야운동의 한계에 대해서 한계가 분명히 저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80년대와 60년대보다는 발전됐지만 80년대 운동과는 또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한계를 좀 지적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글을 뭐 늦게 완성이 아니죠. 늦게 이제 제출하는 바람에 거기까지는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더 발전된 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서희경 선생님의 질문과 토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받아 안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이제 재야의 어떠한 정의 속에서 특수한 상황,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저는 단순하게 그 권위주의 정권이었다라는 점, 권위주의 체제였다라는 점만을 좀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즉 해방 이후에 분단 국가의 어떤 차원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과대 성장 국가의 어떤 성격으로서 미발전된 시민사회 그리고 계급의 부재,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지식인층이라든가 중간계층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탈이념적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이념적 성격이 강한 그러한 운동은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공간에 이러한 재야 운동이라고 하는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가치에 기초한 재야 운동이 들어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속에서도 초기의 재야 운동, 70년대 운동,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의 초기는 굉장히 절차적인 민주화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운동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77년, 78년, 79년 이때는 이제 기층민주운동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지면서 그들과 연대를 하면서 그러한 그 관점이 조금 변화되어지지 않았는가, 즉 민중 중심의 그러한 관점으로 변화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3년 이후 민주화 이후에 과연 재야는 소멸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광장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다양한 세력들의 어떤 운동, 조직화되어지진 않았지만 개별화되어진 운동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재야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제도권으로부터 배제된 그러한 세력들이 그 재야의 핵심들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 민주화 이후에는 제도권으로부터 뭐 배제되어졌다라기보다는 모두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이제 한계로 인해서 광장으로 모이는 이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글쎄요, 재야는 뭐 지속되지는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런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 이제 뭐 긴급 조치와 관련된 뭐 질문은 아니시고 저희한테 이러한 주제를 조금 더 좀 깊게 파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건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라는 부분은 70년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가 좀 보진 못했습니다. 단순히 1호 이후에 9호까지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만 긴급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긴급조치가 진짜 중요한 재해운동의 영역에 또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재해운동 확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정치에서의 영향력, 즉 반독재 투쟁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되어졌고 제도 정치의 영역이 축소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시민사회에서 제도 정치를 갖다가 극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운동으로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선거와의 연관성들을 조금 더 침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저도 깊게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제 글 속에서도 좀 그 내용들을 좀 전후를 통해서 선거 전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삼열 교수님께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인데 저에게 이렇게 저는 70년대 내내 사실은 독일에 있으면서 해외에서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때는 뭐 물론 박정희 정부 때 들어올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밖에서 있다가 이제 82년에 이제 끝나고 50대 이제 들어와서 제가 숭실대학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국내에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유신 시절에 저희는 바깥에서 특히 이제 기독자 민주동지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 일본, 유럽의 그 WCC라든가 NCC라든가 이제 그 기독교 기관의 중요한 일들을 한 분들이 이제 결속을 해가지고 김재준 목사님을 이제 의장으로 해서 미국의 이승만 박사, 이승만 목사, 또 동경에 있는 지학 지명관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오재식 선생님, 또 제네바에 WC 했던 박상정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장성환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가 늘 비밀이 한 15, 16명이 늘 이제 만나서 국내와 연결하면서 동경을 통해서 이제 돈도 보내고 또 지원도 하고 또 로비 활동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했던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전부 다 가서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 해외 민주화 운동 자료를. 근데 해외 것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걸 전부 다 해서 도큐멘테이션에서 동경의 그 비밀 그 장소에다가 전부 다 이제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보니까 전부 데모하고 그런 성명서나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냥 감추고 또 뭐 빼앗기고 이러니까. 그런데 저희는 하나하나 그대로 다 해서 광주 사태 때까지 또 뭐 동일방직 그 똥 퍼부는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의 것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료가 많이 지금 수십만 장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너무 그 분류하고 이제 찾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지금 와서 찾기가 어렵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연구 조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자료에 대한 결핍은 이제 저희들이 밖에서 많이 지금 보충을 해서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있는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료들을 놓고서 연구를 하시니까 이제 아마 좋은 논문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말씀을 잘 들었고 또 두 분 논평 말씀, 또 우리 사회자 선생님의 논평도 참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좀 그저 느낌이라든가 이걸 얘기를 한다면은, 뭐 재야라는 게 이제 뭐 오늘날의 말로 하면 시민사회겠죠. 말하자면 정부나 제조가 아니고 제야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실 민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민중운동, People's Movement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민중들의 서름과 한과 이런 거를 대변하는 그런 운동이 말하자면 그 제야 운동이었고, 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했던 그런 운동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는 그 시작을 물론 뭐 제가 4.19 세대입니다만은 4.19 나서 우리가 했지만은 5.16 나서 우리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그 학생 운동도 잘 발전하지 못하고 그다음 너무 박정희 군사 정부가 정보부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치밀하게 그 컨트롤하고 억제했기 때문에 사실 학생운동이나 민중운동이 뭐 데모는 계속 났지만은 조직적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막 결정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난 것은 삼선개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테타를 해가지고 해서 그 헌법에 있는 2번까지 했으면은 물러나면 좋은데 그걸 또 바꿔서 삼선을 하고 이건 영구 독재를 하겠다 하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양식 있는 분들이 나서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삼선개헌 반대 운동인데 거기에 그 삼선개헌 반대 운동을 하면서 민주수호 국민회의를 만들었을 때 그 대표가 김재준 목사, 이병린 변호사, 그다음에 천관우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계, 언론계, 법조계에서 세 분이 대표해서 이제 전 시작한 것이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 초기에 일어난 그 제야 운동의 시작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쭉 그래서 아까 그 76년 3월 3일절 그 운동이 민주구국선언이 대단한 의미를 가졌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저 해외에서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운동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씨가 감옥에 들어가고 71년 대통령 삼선개헌 반대하고 나서 선거에서 47%인가요? 그렇게 받은 국민의 지도자가 또 동경에서 납치가 되고 다시금 또 이 민주구국선언으로 감옥에 갔다는 것이 저희들은 운동하기가 밖에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밀리 브란트에다가도 편지하고 뭐 또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 뭐 해서 그 해외에서 운동하는데 아주 우리가 유리했던 건 김지하하고 김대중 씨의 구석이었습니다. 그 석방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인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외 여론을 만드는데 이제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자 선생님 아까 근데 77년도 의미가 있지만은 76년 그 3.1절 선언을 좀 중요하게 다루어 주시고 그것이 미친 영향과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 해외가 연결됐던 것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하나는 그 제야 여러 그룹이 있지만 제가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종교계인데 이 기독교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 마찬가지인데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억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집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예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회나 예배를 보면서 이제 구속자들도 모이고 또 그들을 감싸주고 하는 그 운동이 이제 지켜질 수가 있었거든요. 종로 5가가 그 센터가 된 것이 바로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명동 성당에서 일어났고, 종로 5가에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김수환 추기경이라든가 함세원 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그 종교의 자유라는 우리 그래도 겉으로만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그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종교가 민주화 운동이나 그 저항 운동의 하나의 보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에서 기독자 민주 동지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기독교를 우선 여기서 보호해주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 세력을 옹호하자. 사실 74년 그 언론 자유 선언하고 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130명, 100명, 200몇 명이 해직이 되어서 나왔는데 정말 기가 막혀. 우리가 뭐 백지 광고 응원도 하고 그랬지만은 막상 그분들이 그냥 해직되고 또 그 같은 해에 김창국 교수라든가 김동길 교수라든가 또 대학 교수들이 또 몇십 명이 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직 언론인하고 해직 교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금 운동을 굉장히 했어요. 사실 지금 저도 지금 그걸 뭘 쓰고 있어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때 해직 언론인 한 사람에 한 달에 적어도 5만 원은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씩 모금해가지고 우리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종로 5가를 통해서 그래도
몇 달 동안 한 1년 가까이 그들의 생활비를 이제 부담했던 걸로 알고 있고, 해직 교수들도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기관을 통해서 인권 자금을 보내 가지고서 보호했는데, 구속자 가족들을 돕고 구속 학생들을 돕고 하는, 전 그 일이 제야가 죽지 않고 성장하는 데 큰 밑받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김학준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그 당시에 사실 그 정보부나 그 보안사에 한번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때 너무나 험악하고 목숨을 걸지 않고는 도대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가 지켜주니까 목사들, 또 그래도 변호사들, 뭐 대학 교수들, 언론인들, 그래도 그런 지위를 가지고 양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그래도 제야 운동이 살아나고 또 결국 독재를 물리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돼서 77년에 와서 그것이 민중 노동자들의 하나의 그 일반 시민 운동만이 아니라 하나의 노동계층의 운동으로, 민중 운동으로 발전했느냐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그 역사를 보면 아시지만 70년에 그 전태일 분신 사건 날 때까지 노동운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노동법이 있었지만 노동조합도 할 수가 없었고, 뭐 노동운동하면 빨갱이로 몰려서 다 잡혀가는 그런 때였으니까, 뭐 고대에서도 그런 연구하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전태일 사건이 상당히 그 자극을 주고, 그래서 그 힘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독교 산업 선교하는 목사들한테 왔어요. 그래 가지고서 이제 그 산업 노동자들에게 전도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인권 문제, 노동권 문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지 오글 목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고, 조화순 목사가 동일방직에 들어가서 노조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박형규 목사가 그 도시 빈민 김진홍 목사랑 들어가서 했고, 그 사람들이 1.8 조치, 긴급 조치가 나서 제일 먼저 저항하다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1월 20일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이 감옥 가고 이렇게 하니까 노동자들도 알아서 우리도 이거 저항운동 해야 되겠다. YH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중청으로 된 것은 그런 산업선교라든가, 역시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장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공장에 들어가고 학생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계몽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민중 세력들이 의식화되고 자라난 것이죠. 그냥 시간이 그만큼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7년, 88년 오게 되면 뭐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또 노동자들에 대한 운동하고, 그래서 이 동일방직 저항운동, YH 사건 이런 것들이 나서 사실은 77, 78년에는 벌써 상당한 그 노동운동자들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저항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엔 YS와 함께 결국은 이 독재 정권을 물리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종교 역할, 기독교가 제야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또 거기에는 해외에 참 WCC라든가 독일 교회 이렇게 수십만 불 보냈습니다. 제가 모금한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다 모르죠. 근데 그걸 통해서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 윤보선 대통령, 공덕기 여사가 다 그런 거 이제 분배해주고 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 드러나겠지만은, 김한림 여사가 들어가서 한 일이라든가, 뭐 이우정 선생이 들어가서 한 거라든가, 민청 사건 때도 벌써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밝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의 민주화를 만드는 데 씨앗이 됐던 그런 운동과 또 희생됐던 분들이 좀 더 밝혀지고, 그렇게 됐으면 우리 역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들으니까 녹취를 해야만 되는데 아깝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기독교 여기 다 되겠네. 예, 제가 이 아날로그 세대가 돼서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10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플로어를 오픈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1회의에서 발표나 토론을 하신 분도 제2회의에 대해서 또 연관지어서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전재호 교수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평소에 저도 많이 생각하는 문제예요. 뭐냐면 역대 대통령 중에 좋아하는 대통령이 혹은 업적이 많았던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상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 많은 일반 주위의 친구들이라든지 할 적에 제야의 목소리보다 그 당시에도 경제 잘 돌아가면 이거 만족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면에서 이제 우리가 민주화가 공고화되고 또 민주화 과정에서 노력한 분들의 오늘 사실은 이삼열 그 이사장께서 말씀한 내용 같은 우리 학자들이 공부해야 되고 정보 자료 확보해야 될 거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매크로한 거보다도 디테일한 거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일 관계에서 밤낮 저런 태도를 보이는 그 보수 정치가들 왜 저럴까 생각해 보면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을 이 언론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 유신 헌법 국민투표 했을 때 91.3%가 지지를 합니다. 참가가 투표 행사가 91.8%인데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러면은 계엄령 하에서겠습니다만 이 괴벨스 얘기처럼 100번 거짓말 똑같이 하면은 그게 진실이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앞으로 강화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가 미국도 지금 저 모양인 거가 자칫하면은 파퓰리즘으로 빠지거나 독재 체제 이 시진핑 지금 방역도 잘하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인 러시아 보세요. 잠시 이렇게 민주화되는 것 같더니 다시 푸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려면 저는 그리고 또 사실 그대로의 예를 들면 유신 하에서 경제 발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고문당하고 기타 비인간적인 사형당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거에 밑바탕에 그러한 면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명구 교수님. 아주 저도 재밌게 들었는데 박사님께 요 43페이지에 196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63운동과 같이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민주적 요구를 제기했는데 70년대에는 여기서 민족적 요구가 탈각됐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선거를 했을 때 주장했던 게 민족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대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민족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아마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63운동이 갖고 있는 한일 수교 반대 때문에 그러시는데 정말 그럼 63운동에 반대했던 학생들이 반대했던 게 굴욕적인 그런 자세를 반대한 거냐 한일 회담 그 자체를 반대했느냐. 근데 후자라고 하면 박사님 주장이 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굴욕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했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또 해석이 가능한지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우리 박명수 교수님 뭐 질문 없으십니까?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이삼열 교수님 아주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70년대에 우리 민주화 운동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와의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진행을 해왔고, 오히려 그것이 제가 또 70년대 기억을 합니다만 김대중 씨가 납치됐을 때 뭐 저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만 미국이 그것을 막아줬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보루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민주세계와 손을 잡고 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세계에 있는 기독교 세계들이,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하나인 것은 아니고 여러 생각들이 있고, NCC랄지 WC를 중심으로 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진보적인 기독교도 있고 뭐 또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60년대 70년대는 오히려 한국이 독재로 나가려고 할 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하면 누구 손잡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세계하고 손을 잡아야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지. 이런 측면에서 저는 7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손을 잡고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했던 정신과 오늘의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국제적으로 취해야 되느냐. 오히려 민주화 세력이 비민주적인 국가하고는 뭐 민주화 세력도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우리가 진보적인 민주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세력과는 좀 다른 쪽과 가깝게 하고, 민주 세력과는 거리가 먼다면 그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민주주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느끼면서 70년대라고 그랬으니까 70년대와 80년대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욱 선생님 감사합니다. 민족적 요구가 탈각되어졌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쉽게 6.3 운동의 어떠한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6.3 운동의 성격과 더불어서 박정희가 얘기했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과연 제야나 학생운동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걸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6.3 운동은 물론 굴욕적이지만 한일 협정에 대한 그 좀 아직까지도 그 저항이 있지 않았었는가.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한일 협정에 대한 저항이 학생들과 그 뭐 제야는 아니더라도 시민사회에서 존재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 당시에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제야운동 또는 시민운동이 있었다면 70년대에 가서는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약화되어지고, 뭐 아까 이제 전태일 열사 이제 말씀하셨는데 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운동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경제성장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의 경제성장 그 과정에서의 노동자 빈민 운동들이 이제 씨앗을 틀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그 이후에 하나의 그 기층 민중 운동으로서의 그러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기층 민중의 생존권이라든가, 그리고 억압에 대한 자유나 우리가 기본권의 억압에 대한 저항, 이러한 것들로 변환된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서 이제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이라는 국가주의적인 어떤 성격의 민주주의 해석, 뭐 민주주의도 아니죠. 국가주의죠. 이거에 대한 저항이 이제 그러한 기본권에 대한 수호가 아니라 보호, 그리고 그걸 갖다 쟁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답변이. 네,
이제 이번 회의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두 가지 느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70년대 민주화 운동도 상당히 아직 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그러한 정치사적 또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박명수 교수님이 제기하셨지만 과연 197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가지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와 토론 그리고 또 플로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